인하대 기출이야. 자, 살펴보니까 약간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 첫 번째 1번 문제에 대해서 그냥 그 논제에서 시키는 흐름대로 한번 정리해보자. 재심은 가에 설명한 두 가지 책임론. 그러면 재심 가를 읽어보면 두 가지 책임론이 나올 거야.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밑줄 친 A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여기서 찾아가지고 정당화시오. 정당화하려면 재심문 각각의 관점에 맞는 근거를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근거를 활용하면 정당화가 되는 거야. 자, 내가 왜 그걸 선택했는지, 그런 이유가 뭔지, 이런 것들을 써야 되는데, 전통적으로 선택한 주장과 그것에 대한 근거를 통해서 이게 정당화하는 건 자신이 선택한 주장에 재심문의 근거를 찾으면 돼. 두 번째, 예상되는 반론. 이 반론이라는 건 앞에 얘기했던 근거에 반대되는 걸 찾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재반론은 이 반론에 반대되는 걸 찾아야 돼. 그럼 결국은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로 깨어져 있어야 돼. 근거를 듣는데 근거가 아닌 걸 반론하거나, 반론을 했는데 반론이 아닌 다른 내용으로 재반론하면 그거는 흐름이 깨진 거야. 하나로 이어지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 근거가 나올 거야. 그래서 이게 일맥상통하게 하나의 흐름대로 흘러갈 수 있는 근거를 활용하고, 그 근거에 반론을 제기하고, 그러니까 반대되는 제시문에서 내가 선택하지 않은 그 관점의 근거를 가지고 여러 가지가 나올 거거든. 근데 내가 선택한 근거하고 반론이 될 만한 걸 찾아서 반론을 하고, 그 반론에 또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재반론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순차적으로 연결이 돼야 돼. 연결. 자, 그럼 첫 번째 할 일은 제시문에 나와 있는 근거를 찾아야 하는데, 여기는 가부터 막까지이기 때문에 5개의 제시문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둘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하나가 남지요. 이 하나가 일반적으로 인하대에서는 이 두 가지 관점을 모두 포함하는 제시문이야. 혹은 기준을 설정해줘. 여기서는 기준을 설정하죠. 두 가지 책임론이니까. 내가 어떤 관점을 하나 선택해야 되는데 두 가지를 이렇게 보여준 거야. 이 중에서 너는 어떻게 생각해? 어떤 게 옳다고 생각해? 이걸 보여준 거야. 이게 1번 제시문, 가 제시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두 가지 관점이 모두 등장하는 내용일 가능성이 커. 실제로 그렇고요. 자, 그럼 가 제시문부터 한번 볼까? 자, 오늘날 책임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기술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강조되고 있다. 책임이 강조되겠지. 여기는 어떤 분야든지 책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는 게 오늘날의 현실이란 말이야. 그지? 어떤 것 혹은 누구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것, 우리가 보통 하는 말이지. 그거 내가 책임질게. 저 사람 내가 책임질게. 이거는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책임의 현실적 중요성과 필요성으로부터 책임의 당위가 저절로 도출되지 않는다. 자, 내가 책임을 져야 돼. 그거 내가 책임 안 지면 안 돼. 내가 책임을 지는 게 필요해. 이건 맞는데 그것만 가지고 야, 그게 왜 중요한데? 그게 왜 필요한데? 이걸 설명할 수는 없어. 그러면 여기서 물어보는 건 뭐냐면, 야, 너가 책임을 진다는데 그럼 그 책임이 중요한 책임이야. 근데 왜 하필 너가 져야 되지? 왜 너가 그 책임을 느껴야 되지? 너가 책임질 필요는 뭐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야. 그거를 여기서 가려달라는 뜻이야. 책임을 진다는 게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책임을 지는 게 중요한데 왜 그 책임을 져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 어디서부터 그게 설명이 될 수 있는지를 여기 둘 중 하나를 선택해달라는 게 이 내용이란 말이야. 강물에 빠진 아이를 구해야 할 책임. 이건 좀 성학서 할 때 이야기하는 거야. 어른에게 있으면 누구에게 쉽게 인정할 수 있지만 그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과 책임의 본질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묻는 것은 전혀 다르다. 예를 들어 지나가던 아저씨가 우물에 빠진 아이를 구하는 건 당연한 거야. 그지? 그냥 구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있잖아. 나밖에 없기 때문에 구한 거하고 내 옆에 많은 어른들이 있을 때 구한 거하고
저 물에 빠진 아이와 나의 관계가 뭔지가 중요한 거고, 전혀 모르는 사이다, 혹은 내 조카다, 이러면 달라지는 거잖아, 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니면 쉽게 얘기해서 내가 뚜껑을 덮고, 우물 뚜껑을 덮고 이런 거 관리하는 사람이야. 근데 실수해서 안 덮어서 제가 빠졌어. 그럼 당연히 내가 구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거는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잖아. 그러면 자기 책임의 여하에 따라서 책임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달리 발생한 문제니까, 자기의 직무 혹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니까 책임을 져야지. 자, 그럼 볼까? 책임의 개념은 지금까지 늘 자유 개념과 연계되어 있다. 자, 자유가 뭐야? 그랬더니 선택이야, 내 맘이야. 책임, 그거는 개인적 자유 아닌가? 자기가 판단한다는 얘기지, 그지?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윤리학은 인간 의지의 자유, 결정의 자유, 책임의 필수 조건으로 여긴다. 맞죠? 우리가 항상 하는 게 뭐냐면, 어떤 행위나 어떤 판단, 어떤 결정, 이런 것들은 모두 자기 의식의 내면화에서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나서 자기 스스로 결정한 문제야.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 영역에 해당되는 거지. 자기 자유고 자기 결정이지. 그럼 당연히 책임져야죠. 그러면 이게 자유의지와 자유로운 결정이 있다면 그럼 책임져야 되는 필수 조건이 되는 거야. 그러나 자, 이건 이제 윤리학에서 말하는 책임이야. 네가 한 거니까 네가 책임져라, 윤리학. 책임의 개념은 윤리학의 역사에서 늘 자유 개념의 뒷전에 머물러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책임의 개념. 이 무슨 말이야? 책임이라는 걸 따지면 무조건 윤리학적 판단이 우선되는 거야. 이거 이외에는 다른 판단을 하기가 좀 그랬었어요, 여태까지. 책임이 뭐야?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결정했으니까 자기가 책임져야지. 이걸로 모든 게 다 설명하고 그걸로도 다 인정을 했단 말이야. 그럼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책임의 개념. 윤리학 말고요. 이 홀이라는 사람이, 잔 홀이라는 사람이 무엇보다도 사회 안녕의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의지보다, 그러면 위에서 말한 윤리학의 책임의 필수 조건보다 사회 질서가 책임의 필수 조건이라고 본 것이다. 자, 그럼 이 사람은 개인적인 게 아니라 사회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건 개인적 자유의지가 아니고, 그것만 자꾸 떠드는데 그거 말고 사회 질서를 지켜야 될 책임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도 있어. 단순히 윤리학적 개념으로만 봐서는 안 돼. 이 말을 확대시킨 거야. 다르게 보는 거야. 자, 그럼 홀의 얘기를 볼까? 인간은 자유롭지 못하지만, 자, 그럼 뭐 자유의지를 부정하고 있죠. 자유의지를 인정해야 자유의지에 따른 결정에 책임을 지는 거야. 그런데 홀이라는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자유의지가 없는 게 우리야 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면 책임이 있다거나 책임은 자유를 내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이미 고대 히람 문학과 철학에서부터 등장한대.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부터 자유의지가 없어. 그럼 책임 안 져야지, 그치? 그리고 책임진다는 건 자유로워야 되는 건데, 우리가 말하는 책임은, 홀이 말하는 책임은 자유가 없는 책임이야. 자유가 없으니까 책임도 없는 거야. 인간은 원래부터 자유의지가 없는 거야. 근데 무슨 책임을 져? 윤리학에서 말하는 책임은 자유의지로부터 비롯된 거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홀은 전적으로 부정한단 말이야. 자유의지, 자율적 선택. 그러니까 책임을 지려면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자유가 없으면 책임을 질 이유가 전혀 없는 거지. 그리고 이 책임은 개인적인 부분이 아니라 사회적이고 기능적인 부분의 책임을 말하는 거야. 자, 이와 같은 책임의 본질에 대한 논쟁은 오랫동안 지속되었지만 아직 충분한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건 계속 진행 중이란 말이야. 그 가운데 주요 논쟁이, 자, A 나왔어. 인간의 자유의지가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인가? 그럼 윤리학적 판단 기준이네, 이건. 아니요. 자유의지가 없는데 어떻게 책임을 줍니까? 이거는 홀이 말한 대로 사회 기능적 책임론에 해당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 지금 논술문을 쓰는 학생은 어떤 게 옳다고 어떤 게 정당하다고 생각하는가를 묻고 있는 거지. 그럼 픽을 해야지.
자, 책임은 윤리학에서 말하는 필수적인 거다. 왜냐하면 자유의지에 대한 행위고 결정이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면 윤리학적 책임론을 선택하면 돼. 하지만 그게 아니야. 사회기능론으로 봤을 때 인간은 자유의지가 아예부터 없었고요. 주지도 않았고 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책임은 책임진다는 게 꼭 자유가 전제가 돼야 되는 건 아닌 거야 라고 얘기한 게 홀의 얘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선택은 본인이 해야 되는데 제발 개인적인 선택하지 말고요. 제신문 읽고 합당한 걸 찾아. 자, 그 다음에 책임에 대한 일반적 견해는 규범론적 책임론이다. 자, 규범론적 책임 지켜야죠. 규범이 뭐야? 법, 윤리, 도덕 지켜야 되는 것들이야. 규범적 책임론 입장은 자, 이제부터 봐. 인간이 자신의 행동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전제로 해서 행위자가 행위를 할 때 자유로운 행위 결정을 해. 그러면 다른 여러 조건이 있는지에 주목한다. 즉 행위자가 행위를 할 때 자유로운 행위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여러 조건이 있는지에 주목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자유의지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영향을 미치는 게 있지요. 당연히 있지. 아까도 얘기했잖아. 가난한 사람이 왜 가난한가? 스스로 본인의 원래 본성이 나태할 수도 있지만 나태하게 만들 수도 있잖아. 맞지, 그지? 아예 일거리도 안 주고 일하면 인정도 안 하고 오히려 열심히 일했는데 뜯어가는 게 너무 많아. 손해야. 일 안 하는 게 나아. 그러니까 일을 안 해. 그러니까 나태해. 그러니까 가난해. 이런 경우도 있잖아. 근데 문제는 결국은 뭐야? 다른 외부 조건들이 존재하긴 하는데 결국은 행위자의 결정에 의해서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서는 규범론적 책임론에서는 객관적인 상황 조건까지 감안해 가지고 행위자에게 행위 당시 적법 행위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어떤 행위의 결과가 잘못됐어. 그러면 책임을 지는 거잖아. 근데 결과가 좋을 수도 이게 결과가 나쁘지 않고 적법 행위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었는가 이걸 따져봐야 된다고. 근데 이 사람이 자, 예를 들어 오른쪽 길을 가면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굳이 왼쪽 길로 갔단 말이야. 그러면 오른쪽 길로 간 것은 본인의 선택이잖아. 충분히 왼쪽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그럼 이 사람 책임져야지.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책임이란 규범에 부합하는 행위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위법한 행위를 선택했어. 이 선택은 누가 했다고? 본인이. 자유의지에 따라서. 그럼 당연히 비난받고요. 책임을 져야죠. 지금 규범적 책임론 얘기하는 거야. 즉 책임은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 있는 인간이 외부의 어떤 강제나 방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양심 내지 이성에 반한 행위를 했어. 하지 말아야 될 행위를 했어. 책임져야죠. 왜? 자유로운 상태에서 의사결정했는데 충분히 그 양심을 버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는데 양심을 버리고 이성적 판단을 하지 않았어. 그럼 온전히 100% 자기 책임이죠. 이게 규범론적 책임론이야. 그것을 비난하는 건 당연하겠죠. 나아가 인간의 위법행위에 대해 어떤 법적 제재를 가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도 자유의지에 따른 책임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부분에 자유의지의 책임에 근거한다. 이게 바로 근거를 물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규범론적 책임론을 선택한 사람은 어떤 행위의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 그 전적으로 그 사람이 선택한 거야. 그 사람이 책임져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규범적 책임론이야. 자, 그러면 우리 홀 얘기를 한번 볼까? 이와 다르게 인간의 자유의지와 관계없이 아예 자유의지가 없다 그랬어. 사회질서 유지라는 목적에 중점을 두고 책임의 근거를 설명하는 게 사회적 기능론적 책임론이야. 그러니까 규범적 책임론하고는 정반대겠죠. 그러면 전제가 뭐냐면 규범적 책임론은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야. 근데 이 사회기능적 책임론은 우리는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예 없어. 그 어떤 행위의 결정은 사회질서 유지라는 사회적 차원 혹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기능적 차원으로 결정한 거야. 생각해봐. 그러면 내 책임이 아니지. 자, 인간의 행위에 비난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타인과 사회에 해를 끼쳤기 때문에 그때는 비난을 하는 거야. 이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행위의 결과를 비난 처벌할 것뿐만 아니라 재발 방지를 하여
사회 규범을 유지하는 게 목적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건 그 다음번에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사회 체제 질서가 다 무너지니까 그래서 너가 책임져야지 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게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이걸 선택하면 돼. 더 나아가 책임의 형벌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보고, 그러니까 형벌하는 이유는 이거 하려고, 사회 질서 유지하려고, 그래서 하는 거지 그 사람에 대한 책임성을 막 묻는 게 아니야. 네가 저질렀으니까 그거에 대한 상응하는 책임을 줘,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렇게 벌을 줘야지 질서가 유지되니까 어쩔 수 없이 벌을 주는 거야 라는 얘기야. 그리고 그렇게 벌 주는 걸 수단으로 보고 책임의 내용이 예방의 목적에 의하여 결정된다. 됐죠? 계속해서 똑같은 일이, 나쁜 일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사회 질서가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형벌을 가하는 거야. 그 사람이 잘못해서 책임져, 이게 아니고, 자, 즉 범죄에 대한 처벌 목적은 그 사람 죄를 저질렀으니까 처벌한다. 다 지극히 인간적인 거죠. 사람들은 물건을 훔치는 것은 위법한 행위라서 안 하잖아. 근데 그걸 알면서도 물건을 훔쳤어. 그럼 그 사람 책임져야지. 규범론적 책임이야. 규범적 책임론. 근데 여기서는 범죄, 남의 물건을 훔쳤는데 너 자유의지에 한 거니까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 이런 차원이 아니고, 너 같은 놈 그대로 놔두면 다 도둑질해. 그러니까 너가 다음번에 도둑질을 못하게 하려면 너를 벌을 줘야 되는 거야. 너가 책임지듯이. 이렇게 주는 게 사회기능적 형벌이란 말이야. 이미 일어난 불법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 당연하죠. 너 그거 하면 잘못된 거야. 또 하나는 뭐냐면 형벌이 달성하게 될 예방의 의미가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이건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차원의 어떤 제재 수단이지, 그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완전히 부여하는 건 아니다. 이와 같은 예방을 통한 사회 질서 유지에 주안점을 두게 되면 행위자가 행위 시 자유의지를 가졌는지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 그렇지? 네가 한 행위가 중요한 거지, 그 행위가 질서를 깨트렸다는 게 중요한 거지, 네가 알면서 했냐 모르면서 했냐 원해서 했냐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이해됐어? 무슨 말이지? 행위자에게 다른 행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럼 봐봐, 다른 행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난하는 건 규범적 책임론이란 말이야. 너 그거 나쁘다는 거 알면서 왜 했어? 너 안 할 수도 있었잖아.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중요한 건 뭐라고? 이거죠. 사회질서 유지가 예방의 목적이 달성되는 거. 이게 행위자를 벌 주는 이유란 말이야.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전제가 되는 가하 부분의 내용은 이런 거. 책임론의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했어. 하나는 인간은 자유의지에 대해서 행위의 결정을 하기 때문에 스스로 결정한 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거, 규범적 책임론이야. 그런데 홀 같은 사람은 아예 애초부터 인간은 자유의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 개인적인 결정이 아니라 사회적인 어떤 룰이야, 룰, 규범이야. 혹은 다른 사람도 그렇게 전부 다 그렇게 선택한단 말이야. 그건 개인이 선택의 영역이 없어, 거의 여지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자유의지에 대한 책임, 규범적 책임이 아니다. 이게 사회기능적 책임론이라고. 이 두 가지를 보여줬어, 학생들한테. 자 그러면 이 중에서 합당한 책임론이 뭔지를 선택하세요. 그러면 뒤에 나오는 제시문을 우리가 하나하나 보면서 규범적 책임론인지 사회기능적 책임론에 해당되는 내용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만 파악하면 안 돼. 그 근거를 우리가 거기에서 찾아야 되는 거야. 이게 만약에 나가 규범적 책임론이다. 그럼 이 내용 중에 어떤 부분이 규범적 책임론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간결하게 정리를 해놔야 돼. 나제심론을 보자. 이게 과연 규범적 책임론인지 사회기능적 책임론인지 확인해 볼게. 근거 찾는 거. 우리는 매 순간순간 생각하고 욕구한다. 무엇을 하고자 하는 욕구, 무엇을 하지 않고자 하는 욕구. 그러니까 욕구라는 건 뭔가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하지 않는 것도 욕구야. 맞지? 그 이유가 무엇이든 우리가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욕구일 수 있다. 맞지? 인정하면 하고자 하는 거고, 인정하지 않는 거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겠지. 자, 이렇게 우리가 가진 욕구에 대해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마음이 들 때 그 욕구는 차라리 갖지 않았으면 하고 생각할 수 있다.
내가 하지도 않을 건데 그 욕구는 못 참아갖고 있어. 이때 이 생각으로 인해서 이어지는 욕구가 바로 2차적 욕구다. 자, 1차적 욕구, 2차적 욕구. 1차적 욕구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뭐라 그래? 본능적 욕구지. 생리적 욕구고, 그 다음에 충동적 욕구지. 갑자기 막 뭔가를 하고자 하는 생각, 마음이 생겼어. 그런 건 1차적이야. 이거는 감성적이라고 보면 돼. 알았지? 그러고 나서 생각하는 건 2차적 욕구인데, 이거는 당연히 이성적이겠지. 판단한단 말이야. 자유를 의지하고 관련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자유의지. 자, 물론 2차적 욕구에 대해서 3차적 욕구도 가질 수 있어. 욕구에 대한 중층 구조적 설명은, 여기서 중층이라는 건 1차, 2차, 3차. 프랭크퍼트라는 사람이 이론을 정립했는데, 프랭크퍼트의 인간 의식에 관한 구조 분석의 가장 큰 특징은 칸트 철학이 지닌 도덕 지향적 의지 분석을 벗어난다는 점이 바로 프랭크퍼트의 인간의식에 관한 구조 분석의 가장 큰 특징이다. 자, 인간은 욕구가 중층 구조적이다. 1차 욕구, 2차 욕구, 3차 욕구까지 있어. 여기서 말한 대로 한다면 1차 욕구는 감성적이고 즉흥적이고 본능적인 충동적인 욕구에 해당돼. 하지만 2차 욕구로 가면 판단한단 말이야. 이성적이야. 자, 그런 부분은 이제 자유의지라고 볼 수 있겠지. 프랭크퍼트의 인간의식에 관한 구조 분석의 특징은 도덕 지향적인 의지 분석에서 벗어난단 말이야. 이유는 뭘까요? 이건 욕구기 때문에 그래. 도덕 지향이라는 건 원래 이성적인 거거든. 야, 그런 일 하면 안 돼. 그건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이런 것은 윤리 개념이잖아. 그지? 자, 근데 욕구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그의 이론은 인간 의지에 대한 상식적인 분석을 토대로 한다. 인간의 욕구는 다층 구조로 되어 있고, 인간은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욕구에 대해서 충동적이고, 그치, 충동적이라고 나왔어. 받아들이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강화하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더 많이 욕구를 실현하려고 하거나, 혹은 이건 노 안 할 거야, 이런 거부도 함께 가지고 있다고. 어떤 사람이 갈증, 생리적인 거, 물을 마시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 1차원적이지. 만약 눈앞에 물이 바닷물이라면 그 사람에게 이제 이러한 욕구에 뒤따라 물을 마시면 안 된다는 지각과 또 자각과 더불어 물을 마시지 않고자 하는 욕구가 생겨난다. 1차 욕구, 물을 마시고자 하는 욕구. 2차 욕구, 조건은 물이 바닷물이야. 그러면 이거 안 돼, 먹으면 안 돼. 그리고 물을 마시지 말아야지 라는 욕구가 생겨난다고. 이때 처음에 일어난 걸 1차 욕구, 두 번째 일어난 걸 2차 욕구라고 한다고. 여기서 1차 욕구는 식욕, 흡연, 음주 같은 구체적인 대상을 향하는 것으로 인간뿐 아니라 동물적이고 동물이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나 인간의 본능적 충동적 욕구, 이 1차 욕구를 강화하거나 약화하거나 혹은 방향을 변경하고자 하는 2차 욕구를 지닌다. 이게 중요하단 말이지. 이러한 2차 욕구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인간을 인격체로 만드는, 인격, 이거는 인격이라고 하면 윤리적 개념이야. 인성인격 만드는 요소를 할 수 있다. 인간은 2차적 욕구를 가질 수 있어. 단순히 1차적 욕구에 지배되지 않고 1차적 욕구에 따르거나 따르지 않거나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면 1차적 욕구는 충동적이고 자연 발생적이고 생적이고 갑자기 생기는 거야. 그런데 이 1차적 욕구는 동물적이니까 이걸 제어할 수 있는 2차적 욕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동물하고 다른 거죠. 맞죠? 그게 이제 인격체로서의 윤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자유의지에 기반한, 나왔네, 말. 2차적 욕구를 가진 존재만이 인격체가 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이 2차적 욕구를 제어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 그럼 인격체가 아니란 얘기잖아. 인간이 아니란 얘기잖아. 따라서 인격체에게 중요한 것은 행위의 자유가 아니라 1차적이 아니라 의지의 자유, 2차적이다. 행위의 자유는 강제나 방해만 존재하지 않는다면 가능하죠. 하지 못하게 하거나 할 수 없게 만들면 못해. 인간의 행동을 이끄는 것이 욕구고요. 이 욕구를 지배하여서 인간은 자유롭지 못하다. 그렇지. 사실은 참기가 너무 어려워. 인간이 비난받거나 책임져야 하는 행위를 했어. 그러면 그게 욕구인 것이다. 다만 인격체로서 자신이
인간 자신의 욕구를 따를 수도 있고 거부하거나 포기할 수도 있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2차적 욕구까지 학교 선생님이 학생에게 교육의 목적으로 상벌을 주는 이유는 그 학생의 행위가 하지 말라는 걸 했을 때 벌을 주고요. 하지 말라는 걸 참았을 때 상을 준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 그 학생에게 좋은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행위하도록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상벌을 주고 있는 거야. 즉 2차 욕구에 대한 제어, 조절 이게 인간다운 것이고 자유의지가 실현되는 거고 인격체에 해당된다는 얘기야. 만약 그 학생에게 그러한 능력이 없다면 어떠한 상벌도 학생을 더 좋게 만들 수 없단 말이에요. 결국 인간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은 2차적 욕구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인간은 2차적 욕구, 즉 1차적 욕구의 충동적이고 막 그 본능적인 것을 조절, 제어, 거부, 단속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그걸 못하면 인간이 아니죠. 인간이 아니라는 얘기는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그 자신에게 부과하는 게 옳다. 그럼 결국 규범적 책임론에 해당되는 거겠지.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건 책임의 근거를 자유의지에다 두고 있는 거야. 그 자유의지는 2차적 욕구의 조절, 제어 이것을 가능하기 때문에 인간다운 존재로 인격체로 대접받고 싶으면 2차적 욕구를 잘 조절해야 된다. 그러지 못하면 책임지라고. 이 규범적 책임론의 예시에 해당되는 제시문이야. 자, 그럼 여기서 근거를 굳이 찾는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야? 여기서 얘기한 대로 자, 인간은 본능적이고 충동적인 1차 욕구가 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2차적 욕구가 지니고 있다는 거야. 자, 인간은 스스로 자유의지에 의해서 거부하거나 혹은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단 말이야. 이걸 못했을 경우 그 개인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1차 욕구, 2차 욕구, 지닌 존재며 2차 욕구는 인격체가 될 수 있는 판단 기준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더 나은 인간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로 즉 자유의지의 조절 능력, 2차적 욕구를 기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교육이라고 얘기한 거야. 상과 벌을 주면서. 결국 자유의지가 2차적 욕구의 핵심이란 말이야. 그래서 인간의 행동 책임은 결국 자유의지라는 것을 지지하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나제시문은 규범적 책임론에 해당된다. 그래서 다제시문 바로 들어갈게. 이게 과연 나처럼 규범적 책임론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그것부터 먼저 확인해 볼게. 근래 뇌과학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는가의 문제다. 뇌과학은 최첨단 장비를 통해서 두뇌 속을 구석구석 탐색했지만 인간 행동이 물리화학적 인과관계에 따르는 신경 연결망에 묶여 있을 뿐 이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자유의지가 있다. 과학적 근거는 찾을 수 없었다. 결국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거잖아. 과학적으로. 이를 근거로 뇌과학자들은 인간의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 나왔던 홀의 생각하고 똑같지, 그지? 아예 자유의지가 없어. 자유도 말할 수 없고 자유가 없는데 어떻게 책임을 말할 수 있겠느냐? 이것도 중단해야 한다고 한다. 정확하게 사회 기능적 책임론에 해당되네, 그지? 누구하고 똑같아? 홀하고 똑같지, 그지? 자, 자유의지가 없다면 책임을 말할 수 없는 걸까? 자, 이제 이 사람들은 철학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야. 그래, 자유의지가 없어요. 자유가 없다고요. 그러니 책임이 없어요. 그럼 하나 더 생각해 볼까? 자유의지가 없으면 책임도 없는 걸까? 자유의지와 책임과의 관계는 정말 무한할까? 논의하는 거야. 현대 뇌과학에 앞서 이미 두뇌 이론을 제시하며 자유와 책임의 문제를 검토하던 하이에크라는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1952년 발간한 감각적 질서라는 책 속에서 자유의지 또는 정신이라는 독립된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 그는 정신이란 물리화학적 인과율에 따른 그냥 신경작용일 뿐이고 인간의 행동도 마찬가지로 신경작용의 결과야. 이거를 신경작용을 자유의지 막 이래갖고 되게 뛰어나고 막 위대하고 이렇게 평가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냥
여기서 말하는 대로 물리화학적 작용이라고. 작용이라는 게 뭐야? 일정한 조건이 되면 일어나는 거야. 그냥 그걸 뭐 거기서 뭐 결심하고 다짐하고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아니다라는 얘기. 현대 뇌과학자들은 이런 하이에크의 이론을 두뇌과학의 효시라고 처음이라고 격찬을 하면서 자유의지도 그에 따른 책임도 없다는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는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면 사회 기능적 책임론을 선택한 사람은 이 하이에크의 주장을 근거로 쓸 수 있겠지. 마치 뇌과학자들이 쓰는 것처럼. 하지만 정작 하이에크의 자신은 결정론을 주장하면서도 책임의 문제에 대해서는 현대의 뇌과학자들과 다른 견해를 보였대. 자, 그러면 물리화학적 작용이 신경작용이고요. 그게 하이에크 얘기인데 결정론을 주장하면서도 책임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르다라고 얘기했어. 현대 뇌과학자들은 뭐라 했어? 책임이 없다. 근데 하이에크는 그러면 책임의 문제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제시했으니까 책임이 있다겠지, 그지? 그러면 이 사람은 전적인 책임이 아닐 가능성이 커. 인간의 행동이 물리학적 결정체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책임의 근거는 없다는 주장. 이거는 지적 혼란에서 비롯됐다고 하이에크는 비판한단 말이야. 책임이 없다. 그러니까 물리학적 신경작용이니까 자유의지가 아니야. 그러니까 책임이 없다. 이게 현대 뇌과학자들 얘기인데 그거 잘못됐다. 그렇게 하면 지적 혼란에 해당되는 거다. 하이에크는 책임의 문제는 자유의지와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다. 이건 맞아요. 동일해. 하이에크는 자유주의자들이 책임을 정당화하기 위해 끌어들인 자유의지가 책임의 근거가 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게 맞지 않다는 얘기지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라고. 어떤 행위의 결과에 대한 결과가 나빴어. 그러면 책임은 자유의지에 있다. 이게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이거든. 하이에크는 자유의지 때문만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런 자유는 개인적 심리적 현상을 표현하는 개념이고, 자 그러니까 이건 정말로 개인적인 현상이야. 거기에는 해당될지 모르겠지만 인간관계를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인간관계, 즉 사회 기능적 책임론에 따르면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게 목적이고 목표라 그랬잖아. 그러면 사회 질서를 유지한다는 건 나 혼자 결정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주위에는 다른 구성원 타자가 존재한단 말이야. 그 관점으로 봐야지 개인적인 것으로 그것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자유의지는 과거의 어떤 경험이나 기억에도 좌우되지 않으며 어떤 원인에 의하지도 않는다. 이건 뭐 확고한 자기신념이니까. 왜? 개인적이고 심리적인 현상이므로. 자유의지자는 타인의 비난, 칭찬, 처벌 이런 것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멋대로 행동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뭐 개인적인 결정이잖아. 맞지, 그지? 자유의지자들의 사회에서는 질서가 형성되고 유지될 수가 없다. 그렇지. 쥐 마음대로 절대로 딴 사람 말 안 들어.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야. 그걸 타인과의 관계를 본다면 타인이 어떠한 반응을 하더라도 자유의지에는 영향을 안 미친다. 이게 자유주의자들이야. 그러면 얘는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질서를 만드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겠죠. 따라서 그는 책임의 근거를 자유의지 대신 이걸로 보는 거죠. 사회적 규범적 범주에 속하는 행동의 자유로 대체했다. 그게 속하는 행동이야. 요것만 자유로 본 거야. 알았니? 그러면 이 속하는 행동이 아니라 반하는 행동이 나왔어. 그러면 이거는 책임져야 되는 자유의지에 해당되는 거죠. 위에서 말하는 자유의지자들의 개인적인 결정 판단, 이거를 판단의 대상으로 안 보고 있어. 이 사람은 자유라는 말은 사회 질서 유지하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지 절대로 개인의 내면을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사회 질서, 타인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 그럼 그 사람은 자유의지가 잘못된 거죠. 그 점에 대해서는 자유의지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자유와 책임은 인간 상호 간의 관계, 규범적, 기능적 책임론에 해당되는 거야. 사회 제도와 관련해서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거 봐. 그러니까 여기서 위에서 말한 자유의지자들이 말하고 있는 거 있잖아. 이거를 우리가 이 용어를 자유의지라는 용어를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걸로 쓰지 마세요라는 얘기야. 내가 말하는 자유의지는
이런 것을 말하는 거야. 알았니? 이해됐어? 자, 그래서 지극히 개인적인 거는 자유의지가 아니야. 자유의지를 말할 때는 사회 제도에 관련해서만 그 자유의지를 쓸 수 있는 거고, 자유의지는 그 자기가 속해 있는 사회의 질서를 따르면 자유의지가 있는 거고, 반하면 자유의지가 없는 거야 라고 얘기한 거야. 책임의 원칙은 개인의 행동과 결과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지 말고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는 것이고,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끼친 피해에 대해서 책임져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야. 이렇게 보면 안 돼. 알았어? 어떻게 본다고? 사회, 제도나 질서, 기능, 그런 역할을 하는 규범, 책임론으로 봐야 된다. 이게 지금 하이에크 얘기야. 알았니? 기능적 책임론. 여기에 해당된다는 거야. 절대로 개인적 자유의지 이런 거 존재할 수 없어. 그렇게 보면 잘못된 거야. 부족한 거야. 라고 얘기한 거야. 자, 그의 원칙은 사회적으로 구성된 규칙, 사회적 규약, 이건 뭐예요? 법칙, 제도, 질서, 이런 거지. 모든 사회제도의 존재 이유와 마찬가지로 책임의 문제도 책임을 따질 때는 사회적 기능에 맞는지 안 맞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책임을 전가할 수 있다. 사회 기능적, 즉 사회제도 질서, 안정, 여기에 반하면 책임을 물어. 하지만 개인적인 자유의지에 대한 결정에 대한 책임을 물어선 그 규범적 책임론은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한 거야. 행동과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지게 함으로써 사회 질서를 유지하도록 사람의 행동을 유도하는 것, 이게 책임의 원칙이고요. 기능이다. 인간의 행위에 대한 책임은 그 행위가 타자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가 중요한 거야. 영향을 미쳐. 부정적으로. 그러면 책임을 부과하는 거고, 타인하고 관계 속에서 영향이 없어. 그러면 그거는 책임을 부과할 수 없다. 기능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사회적, 기능적 책임론에 해당되는 거죠. 알았지? 자, 그럼 이 다제시문을 좀 간결하게 정리하면 뭐냐면, 다 같은 경우는 자유의지가 책임의 근거가 될 수가 없다라는 입장이야. 자유의지. 그 얘기는 자유의지를 인정하지 않는 거지. 하지만 하이에크가 자유의지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사회 질서, 제도, 안정 이거에만 자유의지를 적용할 수 있다는 거야. 무조건 자유가 없고요. 자유의지가 없고요. 아니, 있어요. 사회 질서 유지 이런 데는 자유의지가 있단 말이야. 질서를 유지하는 쪽에 속하면 자유의지. 질서에 반한다. 그러면 그건 자유의지가 잘못된 거라고 책임을 지어야 한다는 얘기야. 알았지? 그래서 행동의 결과가 중요하죠. 결과. 이게 사회, 상호 간의 관계, 여기에 영향을 미쳤다. 잘못을 저질렀다. 그러면 책임져야 된다는 게 다제시문의 내용이란 말이야. 다른 거 필요 없어. 사회 질서 유지. 이게 기준이야. 개인의 행동이 개인적으로 개인의 행동의 결과가 문제가 생겼어. 근데 그게 타인과의 관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면 이건 책임을 부과할 수 없다. 그건 정말로 개인적인 이유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규범적 책임론에서는 개인의 자유의지가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건 안 미치건 간에 자기의 의지가 문제를 낳았다면 그건 책임을 져야 돼, 무조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규범적 책임론은 양심, 도덕, 윤리 이런 것들에 관련된 거야. 하지만 사회 기능적 책임론은 개인의 양심 저버릴 수 있죠. 근데 그게 개인적으로 타락할 뿐이야. 다른 사람한테는 아무 문제가 안 돼. 그럼 그 사람한테 왜 양심을 버렸는데 이렇게 책임을 추궁할 수가 없다는 뜻이라고. 자, 그래서 이 다제시문은 사회 기능적 책임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다제시문 하기 전에 가나다를 잠깐 정리하면, 가에서는 규범적 책임론과 사회 기능적 책임론 두 가지에 대해서 양쪽을 보여준 다음에 나에서는 규범적 책임론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지금 방금 한 것은 다는 사회 기능적 책임론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러면 라가 어떤 내용일지 확인 한번 해볼게. 라, 현대 법질서에서 개인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이 가에서 지금 질문했던 거지, 그지? 소설 지킬 박사 하이드, 주인공 지킬 박사는
인간의 본성이 선과 악으로 나누어져 있는 실험을 위해서 스스로 실험 대상이 됐어. 그리고 실험의 결과 새로운 인격체인 악한 하이드가 탄생했어. 그렇다면 지킬 박사는 자신의 또 다른 인격인 하이드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까? 자, 그러면 봐봐. 이 선과 악을 모두 갖고 있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 지킬은 선한 사람이고 하이드는 악한 사람이야. 자, 이건 분리됐다면 하이드에 대해서는 처벌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다면 그 선과 악이 존재했는데 악이 발현한 거잖아. 그지?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그 판단은 어떤지 봐봐. 형법상 범죄자가 심신장애에 해당한다면 심신장애 처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면받을 수 있다. 심신장애는 사물의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한 상태, 심신상태와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실 상태가 있다. 알았니? 능력을 상실한 것은 아니지만 부족한 심신미약. 그러니까 더 심각한 게 심신상실이겠지. 미약은 좀 부족한 거고, 자, 여기는 완전히 상실한 거고. 자, 심신상실자는 처벌받지 않고 심신미약자는 형을 감면받는다. 심신장애로 인한 책임 능력의 여부는 행위자가 죄를 범할 시 심리 신체적 상태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할 능력이 있었는가가 기준이 된다. 일반인도 누구나 일시적으로 심신장애자가 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만취, 약물 중독 혹은 수면 중인 경우를 들 수 있다. 이거는 의도와 상관없이 의지와 상관없이 여기서 말한다면 자유의지겠지. 그래서 많은 피의자나 피고인이 죄를 범한 뒤 나 술에 취했는데요.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라고 변명을 한다. 그러면 심신 미약으로 인정받고 싶어서 그러면 감형되니까. 자, 그러면 그렇다면 지킬 박사도 하이드가 저지른 살인행위에 대해서 약물을 주입하고요. 심신장애 상태에서 저지른 일이었다고 주장했어. 그러면 책임을 피할 수 있을까? 하이드와 같이 자아상, 대인관계 정서가 불안정하여 충동적인 정신질환인 상태에서는 경계성 인격장애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현대법의 판례는 원칙적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지만 그렇게 행위를 저지른 하이드도 너잖아 뭐 이런 거야. 판례에 비춰보면 하이드의 경계성 인격장애는 형의 감면 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이드의 인격장애가 원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으며, 자, 왜 감형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야. 정신병을 가진 사람은 감형을 받아. 왜냐면 심신상실이니까. 그런데 하이드는 그 정도는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범행 동의 방법 등을 종합해보면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자, 하이드는 악행을 저질렀는데 그게 악하다는 걸 알고 저질렀을 가능성이 커. 왜? 본인이 악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행위는 악한 감정에서 출발했잖아. 그러면 악한 감정을 통해서 악한 의지가 발현된 거니까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보면 자유의지에 해당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 그지? 즉 하이드가 되어 악한 본성을 드러내는 것은 일종의 인격장애라고 볼 수 있는데 판례는 이러한 인격장애를 가진 것만으로 심신미약까지는 가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야. 게다가 하이드는 인격 문제일 뿐 심신장애처럼 범행 당시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통제불능 상태가 아니라 약물에 의해서 육체적 정신적 조절 능력이 일시적으로 상실된 상태, 즉 명정 상태란 말이야. 우리가 뭐야 이거 정신이 깜빡한 거지, 그지? 그래서 그런 것도 주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감형받거나 심신미약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범죄행위가 심신상실을 인정하여 처벌받지 않는 사례도 있을까? 그럼 여기까지는 지금 하이드에 대한 우리가 그 책임론을 묻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번에는 물론 여기서는 심신장애로 인정받지 못했으니까 하이드는 책임져야 되겠지. 그런데 이번엔 처벌받지 않는 사례니까 저거는 자유의지에 해당되는 게 아니다라고 판결한 건데 1840년 빅토리아 여왕과 왕자를 해치려던 에드워드 옥스퍼드가 정신 이상을 이유로 사면된 역사적 사건, 지인에게 악기가 씌었다며 중대한 상해를 입힌 가해자에게 상해행위는, 자 여기 하나 있고요. 지인에게 악기가 씌었다며 중대한 상해를 입힌 가해자, 이 경우도 상해죄는 인정되지만
환각 피해 방상 증세로 사물의 변별력이 없거나 의사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 그러면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하이디의 경우는 심신미약으로 인정받지 못하지만 여기는 지금 에드워드 옥스퍼드가 정신이상이라는 이유로 자유의지의 통제가 불가능하다. 자유의지, 그 다음에 지인에게 아끼기가 쉬웠다. 가해자는 이 상해 상태가 환각, 자유의지 판단 근거가 불가능한 상태, 의사결정 능력, 의사 능력자라고 하는데 그게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무죄 선고를 받은 거야. 그러나 이처럼 피고인의 심신 상실 상태를 인정할 사례는 많지 않다. 하이드는 범죄를 저지를 때 그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게 인식했다는 점, 내가 아까 얘기했던 이게 악의 자유의지란 말이야. 심신 상실 상태라 보기 힘들다. 결과적으로 지킬 박사는 의사결정 능력이 있었으며 하이드가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지금 라 같은 경우에서는 하이드가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그 행위는 자유의지에 기반한 것이므로 규범론 책임론의 입장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내용은 심신장애, 심신미약, 심신장애 이 판결의 예로 들면서 이것도 심신장애 판결, 심신미약 판결 이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형벌로 부과했단 말이야. 형벌. 왜 형벌을 부과했어? 그러면 사회질서 유지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 책임의 근거를 하이드 그 개인의 자유의지를 기준으로 처벌했기 때문에 이건 규범적 책임론에 해당하는 근거란 말이야. 그리고 역사적인 그 판결 사례를 보면서 자유의지가 판결, 즉 형벌 부과의 기준이 되었다라는 거, 즉 자유의지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 그리고 그것이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결과적으로는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사회 기능적 규범론, 책임론이지만 문제는 그 형벌을 부과해서 사회질서를 유지하려는 형벌의 판단 근거는 자유의지에 의한 행위였기 때문에 형벌을 부과한 거니까 규범적 책임론에 해당되는 근거로 쓸 수 있다. 됐죠? 자, 그래서 나하고 라는 규범적 책임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어서 마 제시문으로 갈게. 마. 뭐 이건 나왔어. 사회 기능적 규범 책임론이라고 나왔지, 그지? 왜냐면 나하고 라니까 다하고 마가 되겠죠. 이 마가 사회 기능적 책임론에 해당된다. 읽지 않아도. 지금까지 세계는 개인주의, 인권, 민주주의, 자유시장이라는 자유주의 패키지가 지배해왔다. 자유주의자들이 개인의 자유에 높은 가치를 두는 것은 개인의 자유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아까 규범론적 일반적인 생각이야. 우리가 아까 윤리적인 판단 기준이 바로 이거였잖아. 외적인 힘과 우연한 사건이 영향을 미치겠지만 우연한 사건이 영향을 미쳐.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있으면 이게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자유의지도 외부적인 영향을 피할 수는 없단 말이야. 있어. 근데 결정적인 건 얘가 결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야. 실제로 각자의 자유라는 요술봉을 휘둘러 스스로를 결정을 내린다. 스스로. 우주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다. 그치? 우주가 그냥 별이야 이렇게 안 하고, 알았니? 정 넘어 무슨 우리가 탐구해야 되는 세계 뭐 이런 식으로 당신 외에는 누구도 당신이 실제로 어떻게 느끼는지 알거나 당신의 선택이 확실하게 예측할 수 없기에 가슴이 시키는 대로 따르고 좋게 느끼는 것을 선택할 자유는 분명히 나한테 있는 거고 그건 중요하다. 그래, 자유의지 중요하다고 생각해. 경험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우리의 모든 일의 의미를 우리 안에서 찾음으로써 우주의 의미를 채워넣는 거, 그것은 인본주의는 신중심적 세계관에서 인간중심적 세계관 규정하는 거란 말이야. 전환하여 신을 밀어내고 인간이 그 자리를 차지했단 말이야. 로크, 슌, 볼테르 이런 사람, 계몽주의자 뭐 이런 사람들이지. 신을 인간의 상상력의 산물이라고 주장하면서 신보다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따라라. 19세기 이후 인본주의자들은 인본주의자 얘기를 하고 있네. 내면의 목소리, 자신의 양심, 자신의 생각, 뭐 이런 거. 귀 기울이는 구체적인 지침으로 서경을 바라보고 괴테를 읽고 일기를 쓰고 민주적 투표를 시행하는 일을 권했다. 괴테를 읽고요.
일기를 쓰고요. 민주적 투표를 하고요. 자기 의지, 내면에서 나오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 그것을 가지고 행위를 결정해라. 이런 얘기야. 인간은 자신의 욕망에 따라 행동한다. 자유의지가 욕망에 따라 행동하는 능력을 의미한다면 인간뿐 아니라 침팬지, 개, 앵무새도 마찬가지로 자유의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만 보면 욕망에 따라 행동하면 얘네들도, 근데 우리가 보통 욕구라고 하지 욕망이라고 하진 않아. 자, 그러나 자유의지에서 중요한 것은 앵무새와 인간이 내면의 욕망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애초에 자신의 욕망을 선택할 수 있느냐는 거야. 아까 나왔던 2차적 욕구하고 비슷한 거네, 그지? 진화론에 따르면 동물의 골격이나 질환 등 신체 형질만 유전적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동물이 무엇을 먹고 선택, 누구와 짝을 지을 것인지도 선택의 문제다. 인간의 심리와 행동, 본성도 두뇌나 유전자와 같이 타고난 생물학적 물질에 프로그램화되어 있다. 정해져 있단 말이야. 인간은 자신이 자유가 있다고 느끼고 자신의 소망에 따라 행동할 수 있다고 믿는다. 왜? 나는 검은색 자동차가 아니라 빨간색 자동차를 사고 싶어 하는 걸까? 하지만 이 소망도 내 선택이 아니다. 내가 특정한 소망을 느끼는 것은 뇌의 생화학적 과정, 그런 느낌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자, 그럼 봐봐. 욕구, 욕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거 물리화학적, 생화학적 과정이잖아. 이걸 뭐라고 그랬냐면 작용이라고 그랬어. 위에서는. 이게 작용하는 거야. 이 작용은 의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그런 조건에서 나오는 거란 반응이란 말이야. 반응. 그러니까 작용과 반응은 의지가 결합되어 있지 않은 거지요. 맞지? 그러니까 이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건 그냥 반응에 불과한 거고 작용에 불과한 거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 그지? 19세기 20세기 자유주의에 대한 믿음에 통했던 이유는 나를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외부적 알고리즘의 실현과 과학기술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 지금은 존재할 수 있다. 20세기까지 기술 조건에서는 자신의 내적 목소리를 따를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었다. 자신의 내적 목소리를 향해 가는 거. 당연하죠. 21세기 발달한 생명공학, 우주공학, 새로운 기술은 우리를 해킹해 나보다 나를 훨씬 더 잘하는 외부 알고리즘을 만들어냈고 자유의 권한은 개인으로부터 그물망처럼 얽힌 알고리즘으로 옮겨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은 외부적 영향이 더 크다. 내적 자유, 내적 목소리 이런 것에 따르지 않는다. 따를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인간을 자기 소망에 따라 인생을 운영하는 자율적 존재로 보는 것 대신에 네트워크로 얽힌 전자 알고리즘의 관리, 인도를 받는 생화학적 집합체로 보는데 더 익숙해 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바로 이거야. 21세기 구글과 페이스북 알고리즘은, 외부적 알고리즘은 전례 없는 연산력과 데이터를 활용하여 당신이 어떤 감정을 느끼니 정확히 예측할 뿐만 아니라 예측한 다음에 알고리즘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실제로 더 큰 이득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그러면 인간은 이익을 보기 때문에 그걸 따라간다. 그럼 따라간다는 얘기 자체가 의지의 결정이 아니다라는 얘기잖아. 그지? 21세기 과학기술은 신은 인간 상상력의 산물이지만, 맞죠? 인간의 상상력은 생화학적 알고리즘의 산물이다. 그러면 이 상상력을 있잖아. 아까 얘기했던 반응과 작용 정도로밖에 안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상상력을 깎아내는 거지.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마제시문을 읽어봤더니 인간의 자유의지, 이거는 책임의 근거가 될 수 없네. 왜? 자유의지라는 건 결정과 선택과 판단이라는 우리 스스로의 결정이란 말이야. 근데 지금 이 마제시문은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건 스스로가 아니고 생화학적 인체 내의 작용과 반응의 결과물이야. 그리고 더더욱 과학이 발전하면서 우리의 판단과 결정은 외부적 알고리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야. 그러면 자유의지, 믿을 수도 없지만 자유의지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사회 기능적 책임론에 해당하는 제시문이라고 봐야 되겠지. 그지? 이게 제시문 내용이야. 알겠지? 그러면 위에서 말한 대로 다시 마무리로 정리해 볼까? 나라,
인간의 자유의지, 규범적 책임론. 다, 마, 사회 기능적 책임론에 해당된다고 얘기할 수 있어. 자, 이게 마 재심이었어. 재심은 가부터 마까지 재심은 분석을 했단 말이야. 정리하면 가는, 나는, 자, 다는, 이거를 적으면 가나다라를 우리가 인하대는 있잖아요. 연습장을 주니까 거기다 정리하면 돼. 그래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 될 이유가 있어. 근거가 너무 많다 보니까. 나, 다, 라, 그리고 마지막에 마. 재심은 5개가 나왔는데 일단 첫 번째 가 재심을 해서 책임론의 근거를 규범적 책임론으로 설정을 했다. 픽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한번 볼까? 재심문을 갖다 쓸 수 있는 건 나하고 라를 갖다 쓸 수 있어. 그러면 나 재심문에서는 근거가 뭘까? 규범적 책임론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 그랬더니 자, 첫 번째 1차적 욕구에 관한 얘기를 했었지, 그지? 1차적 욕구. 자, 이거는 본능적 욕구고요. 보통 우리가 충동적 욕구라 그래. 충동과 본능이다. 뭐 동물과 다를 바가 없는 거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에서 인간만이 갖고 있는 2차적 조절 욕구가 있단 말이야. 이거는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야. 할지 말지, 거부할지 수용할지. 이거는 인간이 갖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2차적 욕구를 제대로 제어했을 때만이 인격체, 즉 인간으로서의 어떤 존재로서의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야. 이게 나제시문에 나타난 거지, 그지? 라제시문에서는 자, 라제시문 보니까 심신 장애에 대한 것이고 형벌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 이게 이제 예시에 나온 내용이니까 이거 갖고 뭐 하라는 거야? 심신 장애 형벌 하이드에게 형벌을 부과한 이유가 뭐냐면 자, 자유의지가 있었다라고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겠지.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다. 만취 상태도 아니고요. 약물에서 아까도 명정현상이라고 그랬는데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을 만큼 그렇게 자신의 행동에 대한 제어나 조절이 안 되는 상태가 아니야. 제어나 조절이 할 수 있다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2차적 욕구를 제어 조절할 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형벌에서 감형이나 혹은 형벌을 면제하지 않는 이유가 하이드의 자유의지를 인정했다는 얘기야. 확인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처벌을 내린다는 말이지. 됐습니까? 요 2가지 근거가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반론 재반론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다른 걸 해야 되는데 일단 자 보세요. 1차 욕구, 2차 욕구를 얘기했잖아. 이거에 관련된 반론을 생각해 보니까 다보다는 마가 더 어울릴 것 같아. 왜냐하면 마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 조절, 2차 욕구에 대한 조절이라고 분명히 나에서는 가능하다. 그것이 가능하니까 인격체로 인정한다. 라고 얘기했는데 2차 욕구를 제어한대. 근데 이게 제어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했어. 반응과 작용에 불과한 거라고. 그러니까 나에서 말한 규범적 책임론의 근거가 인간의 2차적 욕구 조절이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책임을 개인에게 묻는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2차적 욕구를 제어할 수 없다. 그냥 생화학적, 생물학적, 생체적 반응에 불과한 거다. 작용에 불과한 거다. 이런 걸 갖다가 어떻게 의미를 부여해서 2차적 욕구를 제어하고 조절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라고 반박할 수 있단 말이야. 이해됐습니까? 내용이 연결돼야 되니까. 그럼 이게 지금 2차적 욕구를 조절하고 제어한다는 건 실제로는 외부적 알고리즘의 영향을 받은 거고 생화학적 반응에 불과한 건데 이걸 왜 이렇게 자유의지라는 아주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하느냐, 판단할 수 없는 거다 라고 반박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됐죠? 라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하이드의 행동은 자유의지에 의한 행동이기 때문에 심신미약까지 갖지 않기 때문에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다에서는 이건 또 다로 가지고 근거로 삼을 거야. 나가 아니라 다야. 자, 다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이거는 자, 심신장애도 아니고요. 심신장애라면 당연히 형벌을 부과하지 않겠지. 하이드는 거기에 해당되지도 않고요. 현실적 판단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형벌을 부과한 거라고 했는데 문제는 자유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는 다해서 형벌의 기준이 될 수가 없어. 만약에 하이드가 했던 행위가 범죄 행위야. 즉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단 말이야. 그렇다면 사회적 관계에 의해서 형벌을 부과하는 거다. 그게 자유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부과하는 게 아니고.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하이디가 했던 건 개인적인 어떤 판단과 의미를 가진 결정이란 말이야. 개인적이야. 지금 개인적. 만약에 다의 근거로 둔다면 하이디 행위는 개인적이라면 벌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이 개인적인 것 가지고 부과해서는 안 되고 인간 상호 간의 관계에 나쁜 영향, 악영향을 미쳤다면 그래서 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는 거야. 그때만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굳이 얘기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지. 선생님 봐봐. 나의 근거, 다의 근거를 가지고 규범적 책임론의 주장을 선택한 이유를 근거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어. 그러니까 1번이 되겠지. 1번. 자, 두 번째 반론은 다하고 말을 가지고 그 반박을 하는 거야. 반박.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반박의 내용은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돼. 2차적 욕구? 이게 자유의지라고 했는데 그거 생화학적 반응이야. 그냥 작용이야.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야. 거기에 무슨 판단과 결정이 개입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나 제시문에서 2차적 욕구가 자유의지에 해당되므로 자유의지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지극히 개인적이기 때문에 규범론적 책임론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말하는 자유의지는 실제로 판단과 결정이 개입되지 않은 2차적 욕구에 해당되는 거고 그것은 반응과 작용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반박하겠다. 됐죠? 그 다음에 또 한 반박이야. 하이디에 대한 평가 자유의지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하이디의 행위는 자유의지와 무관하다. 즉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형벌을 부과한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가 있든 없든 형벌 기준은 아니다 라는 게 반박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이디가 한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즉 상호관계에 영향을 미쳤다면 범죄가 됐다면 그래서 형벌을 부과하는 거지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다면 하이디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건 옳지 않다. 이게 반박이. 됐죠? 무슨 말인지. 이렇게 해서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근거를 찾아서 쓰는 거는 당연히 쓰겠지, 그지? 네. 첫 번째에 선택한 거하고 선택한 근거를 쓰는 건 그냥 자연스럽게 쓸 수 있어. 근데 반박부터는 예를 들어 나의 근거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나에서 근거를 제시한 2차적 욕구는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제시문 관계없이 앞에서 2차적 욕구가 자유의지라고 판단한 것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앞에 내용을 좀 가져다 쓰면서 그게 잘못됐다. 앞에 내용 이거는 그게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반론을 써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네. 굳이 명칭은 안 붙여도 돼요?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고요. 근데 분명히 내용은 들어가야 돼. 네. 나에서 2차적 욕구 제어 조절 그게 자유의지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내용 자유의지에 대한 얘기를 해야지. 자유의지를 나에서는 그렇게 봤는데 반박에서는 아니다. 좀 그냥 신체적 작용일 뿐이야. 자유의지가 아니야. 봐봐. 자유의지로 선택했으니까 책임을 져라고 얘기한 사람의 반박은 그거 자유의지가 아닌데? 이게 반박이지 뭐야. 그 자유의지가 아니면 뭐야? 그냥 신체적 반응이고 작용이야. 근데 신체 반응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데 그거 갖고 책임지라고? 그건 아니지 라고 반박하는 거라고. 이거는 원래 평소에 우리가 하는 말이잖아. 말. 내용을 찾아가면서 해보란 말이야. 알았지? 네.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 뭐냐면 반박할 때 네. 말을 해도 되고 다를 해도 돼. 순서는 상관없어. 앞에서 제시한 순서대로 하면 되고요. 네. 자, 마에서 먼저 다에서 무슨 얘기 나오냐면 다에서 자유의지 아까 얘기했지 있건 없건 간에 다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책임을 지는 건 자유의지의 유무와는 상관없다. 근데 쟤는 지금 앞에서 뭐냐면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자유의지에 따라 결정했으니까 책임지래. 근데 그거는 책임의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라고 반박한 거야. 이해됐지 무슨 얘기인지? 그 다음에 인간 상호 간의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거다. 개인적인 판단과 결정 자유의지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다. 다른 사람과 어떠냐가 중요하다. 이게 다의 반박이란 말이야. 마의 반박은 거기 마의 제시문에 이런 얘기 나와. 진화론 얘기에 대한 반박이 나오지. 진화론? 이것도 의지와는 상관없는 작용이야. 반응이라고. 생체적인 반응이라고. 그거에 의해서 진화가 되는 거야. 인간이, 자, 봐봐. 동물이 진화했는데, 자, 선생님 봐봐. 동물이 진화했는데, 나 살아남으려면 이게 살아남는데 적합해. 이건 확실히 이게 옳은 일이야. 그래서 진화한 거 아니라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살아남는 거, 유리한 거, 그게 생물학적인 어떤 진화를 통해서 된 거지 자유의지 같은 결정과 판단, 생각에 의해서 된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된 거라고. 근데 거기에 대해 자유의지, 진화론에서는 진화론 예를 든 게 바로 그거란 말이야. 자유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이게 진화하는 것처럼. 그럼 인간의 진화는 뭘까? 인간이 진화하는데, 살아남기 위해서 진화하는데 판단한다고? 유리하다고? 이게 옳은 거라고? 그런 거 아니라고요. 동물의 진화론이나 인간의 진화론이나 그게 자연적으로, 심리적으로, 뭐 생물학적으로 유리하니까 그렇게 바뀐 거지. 거기에 우리 주체적인 자유의지, 생각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변했냐? 절대 아니라고. 자연의 변화는 의도하고 상관없다고. 인간도 마찬가지라고. 자유의지 강조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거기서 뭐라 했냐면 인간처럼 동물도 욕구가 있다 그랬잖아. 그거에 따라 결정진 거지. 거기에다 의미를 부여하지 마라. 또 하나는 뭐냐면 알고리즘. 생화학적 알고리즘. 알고리즘이 뭐야? 내부가 아니라 외부잖아. 자유의지가 내부야 외부야? 내부야. 근데 지금 현대과학이 그걸 밝히고 있어.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 그게 따라가고 있다는 얘기야. 자유의지를 자체를 없다고 부정하거나 자유의지가 있더라도 책임과 관련시켜서 별로 영향을 못 미친다. 이게 반박이라는 얘기지. 그렇게 반박하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반박에 대한 재반박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우리가 재반박 할 때, 자, 보세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 이 재반박 해야 되냐면, 우리가 반박했던 내용을 가지고 또 재반박을 해야 돼. 자, 첫 번째. 작용과 반응에 의한 생화학적인 작용이다, 반응이다. 이렇게 반박했잖아. 자, 그럼 제일 흔한 게 뭐냐면 이거야. 흑백 논리. 자, 우리가 판단하고 행위를 결정할 때 나는 자유의지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너는 반박 내용을 보니까 작용하고 반응에 불과한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나의 행위의 결정이 작용과 반응이라는 생화학적 반응과 작용이라는 증거를 대봐. 증명해보라고. 증명 못하면 내 말이 맞는 거야.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재반박이 그러니까 반론의 내용을 다시 반론을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 또 이런 거 있어. 뭐냐면, 자,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거.
사랑하는 사람 선택하는 거. 나 희생하겠다고 선택하는 거. 나 봉사하겠다고 선택하는 거. 그럼 생화학적 반응이면 사랑, 인간의 작용, 생화학적 작용. 그러면 인간은 모두 사랑해야지. 인간의 작용 반응으로 희생이라는 게 생겼다면 모두 희생해야 되잖아. 근데 왜 희생하는 사람이 있고 희생하는 사람이 없어? 희생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 봉사하는 사람이 있고 봉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똑같이 생체적인 작용이라면 모두 봉사하거나 모두 희생하거나 모두 사랑해야 되잖아. 근데 왜 나눠지냐고. 그렇다면 희생하는 사람은 생화학적 작용이 일어났을 때 당연히 희생을 해야 되는 거지만 이 희생을 안 하는 사람을 볼 때 희생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하고 결정한 거 아니야? 그게 바로 자유의지 아닐까? 자, 이렇게 생화학적 작용이라면 인체가 비슷한데 모두에게 일어나는 생화학적 작용과 반응이 왜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거야? 이건 자유의지가 개입됐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있는 사람은 그게 옳다고 생각했으니까 희생하는 거고 자유의지가 있는 사람은 그게 필요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거부한 거지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결국 최종적인 행위의 판단과 결정에 자유의지가 개입된 거다 라고 재반박한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어. 사회 질서 유지라고 했는데 이것만 목표로 한다면 자, 개인적으로 개인의 자유의지 이거는 우리가 형벌을 부과하거나 죄가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거든. 그렇다면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게 일관돼야 되거든. 일관된 판단 이런 게 나와야 되잖아. 근데 어떤 때 보면 있잖아. 똑같은 행위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처벌하고 어떤 사람은 처벌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예를 들어볼까, 예를.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다가 이 사람이 죽었어. 한 사람은 물에 빠뜨렸어. 죽었어. 결과는 뭐야? 죽었잖아. 그럼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며. 근데 왜 이 사람은 처벌 안 하고 이 사람은 처벌을 해? 행동이 달랐어. 그러면 개인적으로 사회적 질서만 본 게 아니라 개인적 상황도 감안한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사회 질서 이렇게 크게 확대해서만 단순하게 판단할 수 없다. 특히 자유의지 같은 경우는 개인적 영역이지, 그치? 그러니까 개인적 영역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만 보면 안 된다라는 제 반박 논거로 쓸 수 있다. 이해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돼. 시다 마냐 잘 보고선 처음에는 그냥 흉내내는 것도 괜찮아. 어? 자, 인간의 자유의지가 행위의 책임의 근거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선택해 달라는 거잖아, 그치? 여기서는 규범적 책임론, 즉 인간의 양심, 내면, 이성, 자유의지가 행위의 근거였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한다는 게 규범적 책임론의 입장이잖아. 자, 그래서 선택 픽은 규범적 책임론으로 정했어. 나는 뭐 물론 사회 기능적 책임론을 선택해도 틀린 건 아니야. 근거만 합당하면. 자, 근거, 반론, 재반론이 하나의 연결고리로 쭉 이어져야 되는 게 핵심이란 말이야. 자, 그럼 볼까? 인간의 자유의지는 양심과 이성에 따른 자유로운 결정이다. 자유로운 결정. 이건 강요가 아니란 말이야. 그 자유로운 결정 중에 좀 이따 나오겠지만 그걸 조절하는 능력이 있어. 자제하거나 판단을 결정하는 능력. 그게 바로 자유의지거든. 그러면 자유로운 결정을 했다면 외부나 타인이나 이런 것들에 의한 결정이 아니라 내면적 스스로의 판단 기준으로 했던 자유로운 내면적 결정이라면 당연히 그
그거에 대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타당하다고 봐야 되겠지. 자, 이를 정당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문에 찾았어. 자, 제시문 첫째, 나 제시문에 보니까 인간은 1차적 욕구를 가지고 있고요. 이건 본능적이고 충동적이고 동물과 다를 바 없는. 근데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게 2차적 욕구야. 이 2차적 욕구 안에 내면과 양심과 판단, 이런 그런 느낌이나 이런 게 다 있단 말이야. 그럼 요게 자유의지의 핵심이란 말이지. 자, 그렇다면 인간이 동물과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차이,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다른 차이겠지. 즉 자유의지에 기반한 2차적 욕구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지. 이로 인해서 인간이 인격체가 되는 거고 이걸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야. 자, 또한 지금 계속 근거를 대고 있는 거지. 인간의 행위에 대한 비난은 2차적 욕구에 대한 조절을 실패했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규범을 어기는 것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그다음에 첫 번째, 다음에 두 번째는 라제시무에서 의사결정 과정의 의사결정 능력 과정에서 의사결정 능력 이렇게 묶어야 되겠네. 과정에서 심신미약하면 감경해주고 심신상실하면 면제를 해줘. 자, 그러면 이게 자유의지에 관련돼서 본다면 완벽한 의미의 자유의지의 결정은 실패하지 않아. 하지만 심신을 상실하면 이거는 자유의지에 따른 결정이라고 할지라도 오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자유의지가 완전히 없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책임의 근거니까 자유의지가 없다면 면제해줘야지. 혹은 자유의지의 결정에 다소 문제가 있어. 그러면 그 부분은 처벌해서 감경을 해준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지금 판단 근거는 뭐야? 다 자유의지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유의지에 대한 자유의지가 행위에 대한 책임의 근거가 합당하다고 지금 계속 떠들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법과 규범은 자유의지를 책임의 근거로 따르고 있다. 이런 현실의 법체계를 따지면 이건 행위에 대한 책임을 자유의지에 두고 있는 거야. 현행 질서 유지, 법체계 규범이 모두 책임의 근거로 자유의지를 두고 있어. 이게 틀리다면 그럴 이유가 없잖아. 라는 것으로 주장, 선택의 타당성을 더 강화시킨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돼. 만약에 이를 부정하면 어떻게 되지? 사회는 커다란 혼란에 휩싸이게 될 거란 말이야. 이 이야기를 쓴 이유는 뭐냐면 사회 기능적 차원에서 본다면 사회 질서 유지 차원에서 책임을 부과해야 된다는 뒤에 나온 반대의 근거가 있단 말이야. 그걸 염두에 두고 써놓은 거야. 이거를 쓰기 싫으면 다음에 그거 나올 때 써도 상관없어. 옮겨도. 자, 그러나 이제 반론 나오자. 규범적 책임론의 주장에 대해서 제시문 마 같은 경우는 진화론을 들었어. 인간의 심리 행동은 두뇌, 유전자 같은 생물학적 물질에 의한 프로그램의 결과야. 별로 가치가 있는 게 아니야. 이거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생물학적 물질에 대한 반응의 결과라고. 반응은 어떻게 일어나? 조건만 되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뭐 특별한 게 아니야. 여기는 주체성을 부정하고 있는 거야. 주체성 부정. 지금 안 썼는데 주체성을 부인하고 있다. 이 주체성은 바로 자유의지야.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논리가 진화론에서 얘기했어. 자유의지 그것도 별거 아닌데 두뇌의 활성화, 양심의 발동 이런 거 다 그냥 유전자 같은 생물학적 물질이 발동하는 거야. 특별한 의미를 두지 마. 인간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조건이 되면 그렇게 반응하는 거야. 별거 아니지. 그건 별거 아닌 거 갖고 책임을 물을 수는 없잖아. 라는 논리지. 그지? 더욱이 생화학적 알고리즘의 산물로 자유의지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유전공학, 생명공학도 있어. 학문적으로 본다면 이런 주장은 자유의지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거야. 근데 너네들은 왜 이렇게 자유의지를 강조하고 있니? 라고 반론한 거지. 그리고 또 하나 추가로 된 게 뭐냐면 다 해보니까 자유와 책임의 논리는 개인의 내면적 행위가 아니라 나왔다 이제 인간 상호 간의 관계, 즉 이게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가지는 거래. 그러니까
내면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근데 왜 자꾸 내면적 행위로부터, 내면으로부터 행위가 결정됐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야. 우리가 책임질 일은, 즉, 문제가 생긴다는 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상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지, 개인적인 문제를 지금 요구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야. 그러면서 자유의지에 따른 책임보다는 사회 질서유지, 아까 나왔던 거 있지? 사회적 기능, 사회 기능적 관점을 따지면 이것에 의해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옳다. 이런 것도 주장한단 말이에요. 여기 반박한 거야, 반론. 반론을 다른 제시문을 들어서 반론하고 있지. 첫 번째 반론은 마, 그 다음에 다를 갖고도 얘기했어. 알았지? 자, 그러면 우리는 계속 한 흐름으로 가야 된다 그랬으니까 이 반론에 대해서 자유의지를 강조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이건 인간만의 고유한 영역이야. 이걸 생화학적 집합체로 보는 과학계. 이거는 인간이라는 존재를 과학적인 의미로 본다면 그저 생물체, 유기체, 유전자 물질이 반응하는 물질로 보는 거랑 비슷한 거잖아. 그러니까 일부의 주장은 이것도 일부로 집어넣은 거예요. 왜 집어넣냐면 과학계의 전반적인 주장도 아니야. 일부 진화론, 일부 유전공학자들이 주장하는 거에 불과한 거란 뜻이야. 전면적인 그 자유의지의 부정이 아니고요. 어떤 과학자는 자유의지를 인정한다니까? 너희들 일부만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 여기다 집어넣은 거란 말이야. 내 주장을 재반론하기 위해서. 인간 존재의 고유한 본질을 외면한 결과이기 때문에 저런 주장을 하는 거고, 과학적 근거로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것이 타당한 설명으론 설득력이 좀 부족하다. 알았니? 설득력이 부족하다. 충분하지 않다. 그거 가지고는 과학적 근거에 해당되는 거지만 과학의 일부 학문에 근거한 그 반론이다.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재반론이 된 거죠. 자, 또한 책임의 근거가 아까 주장했던 반론의 근거, 사회 기능론적 책임론을 주장했는데 사회 기능적 책임론은 전혀 다른 현재 처벌인 심신미약과 심신상실을 동일한 책임 능력으로 처벌하는 잘못을 범하는 거다. 이건 다른 거잖아.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느냐 혹은 상실했느냐 미약하느냐에 따라서 처벌이 완전히 다르지요. 어떤 행위를 했는데 자기의 의사결정으로 한 행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자유의지가 완전히 없는 사람은 면제를 시켜주고 자유의지가 약간 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면 감경을 해준단 말이야. 이건 자유의지가 있다는 전제하에 내린 처벌들이잖아. 맞지요? 근데 이런 식으로 따진다면 내면적인 어떤 컨디션, 조건은 다 무시되는 거야. 그러면 형벌이 잘못된 거죠. 그러면 니네들이 말하는 사회 질서는 오히려 파괴되고 약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즉 심신상실, 심신미약,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한 약자거든.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결과를 만들 수도 있단 말이야. 따라서 마지막 결론, 인간행위에 대한 책임의 합당한 근거는 자유의지에 따라야 한다라고 하면서 원래 처음에 주장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마무리됐어.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근거에 대한 반론을, 근거가 여러 가지 있단 말이야. 반론은 근거의 내용과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야. 역시 재반론 역시 한 일맥상통한 내용으로 계속 끌고 가줘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하면 한편에 딱 스토리 흐름이 있는 한편의 논술문이 되는 거야. 근데 가끔 잘못 생각하고 제일 좋은 근거를 댔는데 반론이 있잖아. 근거 이해 반론을 하는 경우가 있어. 이러면 이 흐름이 깨지는 거란 말이야.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자유의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거는 안 된다고 떠들고 있는 거야. 그러면 안 되죠.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그래서 반론,
얘는 이를 가지고 반론을 해야죠. 재반론도 마찬가지야. 재반론 하라 그랬더니 쓸데없는 거 반론 이게 맞지도 않는 이 2번 반론을 가지고 재반론하면 안 되겠죠. 흐름대로 1번에 재반론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딱 완성된 한 편의 근거 반론, 재반론으로 이어지는 글이 완성되는 거예요. 요것만 조심하면 돼. 요걸 그 흐름을 잘 못 잡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이건 내용상의 감점용이라서 만약에 문장 발췌했다 그러면 5점 감점, 띄어쓰기 잘못했다 그러면 뭐 1점 감점, 이런 경우에는 내용 흐름을 완전히 깨트렸기 때문에 감점이 한 30점 되는 거니까 한 문제를 못 썼다고 생각해도 돼. 그 정도의 타격이 큰 거야. 요게 이제 예시 답안이었어. 이게 정답 아니다. 이런 흐름대로 가고 이런 내용이 있을 때 좋은 점수를 받는다는 뜻이야.